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가 있는 깡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바닷가 근처에서 짠내 나는 바람을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또래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동네 애들이랑 모여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집도 가난하고 공부할 형편이 안 되어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시내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도중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곳 선배였습니다. 저에게 일을 알려주는 직속 선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귀찮아하거나 알아서 하라며 쌀쌀맞게 대했는데 그 남자는 세상 친절하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요. 지금은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실수하는 것도 당연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기죽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실수하면서 배우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나중에 저처럼 짬밥 쌓일 때 실수하면 그건 욕먹을 짓인 거죠. 그러니까 쭈뼛쭈뼛 대지 말고 째깍째깍 물어보세요. 알겠죠? 라고 하며 절 다정하게 챙겨줬어요. 사회생활이 거의 없었던 저는 선배의 친절함과 성숙미에 저도 모르게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선배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끝나고 직원들이랑 회식할 때면 항상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선배를 몰래 힐끔힐끔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선배가 나한테 말이라도 걸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 못했고요. 그러다 제가 술에 취해 선배한테 홧김에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고. 좋아해 오빠.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했나봐요. 술에 취해서요. 당연히 저는 선배에게 대차게 까이고 이제 직장에서 잘릴 일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선배는 나도 너 좋아해.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너 정말 착하고 마음 예뻐. 매사 조심스럽고 난 배려할 줄 알고 되게 매력있어. 나랑 사귀어줄래? 내가 잘해줄게.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라며 고백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당연히 선배는 저희 고백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좋아했다고 하니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선배는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일하면서 사장님이랑 직원분들한테 대차게 혼나거나 손님들이 저를 괴롭힐 때면 남자친구는 저를 뒤로 슬쩍 불러와 사탕을 주며 힘내라고 꼭 안아주고는 했어요. 남자친구와의 포옹은 하루 동안의 힘듦을 싹 잊게 해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밀 연애로 거의 3년을 넘게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오빠는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자연스럽게 저는 오빠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저도 당연히 첫사랑인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딱 2년만 더 일해서 집 구해서 결혼식에서 결혼하자면서 저희는 약속했어요. 그만큼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후에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태풍이 엄청 심하게 와서 전광판 전부 날아가고 침수되고 산사태 때문에 집 무너지고 계곡에 물 엄청 불어서 사람이 실종되고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도 피해를 봐서 장사를 못했고요. 가게 사장님이 계곡에서 평상 차려놓고 음식점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으셨어요. 태풍 때문에 물이 불어서 평상이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걸 옮기려고 했나봐요. 혼자 옮기기는 힘드니까 남편을 부른 거죠. 저는 계곡에서 실종되는 사람도 많고 너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게를 며칠 동안 쉬어서 돈을 벌 수 없었고 이거라도 도와야지 조금이라도 수당받고 가게 복구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면서 불어난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불길한 느낌은 틀리지가 않는지 남편이 불어난 계곡에서 평상을 올리다가 물에 휩쓸려 사장님과 함께 실종된 겁니다. 사장님은 다음날 계곡 하류에서 사망된 채 발견되었지만 남편은 찾지도 못했어요. 혹시 몰라서 사장님이 구명조끼도 남편과 본인한테 입혔다는데 어딘가에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경찰들이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신발 한 짝, 옷 하나라도 찾으면 좋으련만 어디서도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이 너무 미웠어요. 왜 태풍이 와서 계곡이 미친 듯이 불어나는데 그깟 평상이 뭐가 중요하다고 남편을 불렸냐고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또한 불어나는 계곡의 희생자가 되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눈물 속에 갇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한 남자였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리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하지 않고 헛구역질에 너무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남편이 떠나서 내가 몸이 많이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혹시 너 임신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밤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하고 하루에 토를 수십 번을 해서 위에게 나오다 못해 피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냐고,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변 검사를 권유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나 임신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극구 거부하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조금씩 천천히 두 줄이 생기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죽은 남편이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저는 그 줄을 보자마자 정말 병원이 떠나갈 듯이 엉엉 울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는 거지? 하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애아빠 없어요. 애아빠가 강물에 떠내려가 실종됐다고요. 생사도 모르고 버티다가 남편 몸 없는 장례를 치렀는데 남편 애가 내 뱃속에 있다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 못 키울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어떡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저를 진정시키고 저는 숨 넘어갈 듯이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붙잡고 애 지우면 안 돼요. 이건 하늘이 내려준 생명이에요. 라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운명을 받아들여 남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렸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과 임신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불안해하는 저를 24시간 옆에서 엄마가 붙어 돌봐주었어요. 동네에서 저를 알고 계시는 어른분들도 제 사정을 듣고 임산부 몸에 좋다는 약초랑 음식들을 매일같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요. 남편이랑 사귈 때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내려와 자고 가기도 했고 워낙 자주 얼굴을 비춰서 동네 사람들도 남편의 존재를 다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배가 불러왔습니다. 혼란도 잠시, 태어나게 될 아이가 너무 궁금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저는 정신을 붙들고 책도 읽고 아이 머리에 좋다는 호두에 별의별 걸 다하며 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고 있는데 예정일을 한 달 훨씬 넘게 남긴 상황에서 갑자기 양소가 터졌는지 이불이 축축하고 배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숨도 못 쉴 만큼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저는 이를 너무 꽉 깨물어서 어금니가 깨질 정도였어요. 조기 양막 파열이었던 거였죠. 참다 소리를 지르니 옆방에서 자고 있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서 예정일을 한참 남긴 채 아이를 조기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엄마 배에서 양분을 더 빨아들이고 건강해진 다음에 나와야 하는데 충분히 크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본 아이는 너무나 작고 저체중에 약했어요.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온갖 줄을 주렁주렁 달고 기계에 의존해 숨을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산후조리도 못한 채 아이 보호자로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가슴 졸이는 나날들이었어요. 아이 팔이 너무 작고 혈관을 찾기 힘들었고 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중 가장 예후가 안 좋고 나중에 장애를 가지는 후유증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저 사람만 달라고, 제발 사람만 달라고 빌었지요. 하지만 저희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세상에 너무나 일찍 나왔고 천사가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아이의 심장이 멈추었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2명이나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며 하늘에 대고 외쳤어요. 방금까지도 꼬물꼬물 움직였던 아이가 심장이 멈추고 온기도 가시지 않은 채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작은 박스에 넣고 정말 초라하게 그 상자를 들고 자동차를 타서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보낸 것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또 그 상처를 쑤시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과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 주었고요. 처음 3년간은 정말 집에서 은둔 생활만 했습니다. 일도 안 나가고 앞마당 그리고 방 이렇게 두 곳만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무섭고 싫고 점점 죽어가는 식물처럼 살았지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를 붙잡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내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저는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나 힘들다고 내가 엄마를 괴롭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가 떠난 지 3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은 약이다 라는 말을 안 믿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직장을 잡게 되었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친정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일했고요. 그 이후 꼬박 10년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첫사랑이었던 남편을 잊지 못한 채 저는 그 사이 남자를 만나지도 못했고요. 사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 좋다고 고백한 좋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에게 못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넘어가니까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도 옛 남편은 마음에 묻어두고 다시 새 사랑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시집가서 예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지 라고 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데 사실 재혼을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상대방 남자에게 못할 짓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전 남편을 못 잊었는데 재혼을 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 될 사람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예전의 상처를 다시 꺼내기도 싫었고요. 저는 저의 이러한 생각을 어머니에게 천천히 말씀드리며 설명했어요. 어머니도 알겠다고 미안하다며 저를 이해해 주셨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 또 10년간을 남자를 만나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거의 20년이 흐른 거였지요. 저도 40이 넘는 나이가 되었고 새치가 나며 눈가에 주름이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엄마께서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셨어요. 병 때문에 평소에 하던 농사일도 못하시게 되고 계속 누워서 투병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한테 부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엄마 죽기 전에 너가 안정적으로 남자를 만나서 자리 잡기를 원한다. 엄마가 너를 세상에 혼자 두고 떠날 용기가 도저히 안 나. 엄마는 너가 재혼하기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엄마의 소원을 말한다. 라며 저에게 재혼할 것을 권유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오래 기다리신 거였죠. 20년을 저를 위해 기다린 거니까요. 저는 엄마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소원이었기에 알겠다고 꼭 오래 넘기지 않고 남편 될 사람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 소개도 받고 동네 어른분들이 아시는 솔로 남자들 많이 연결해 주었어요.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사실 다 그냥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딱 한 분께서 제 사정을 헤아려 주셨어요. 제가 남편이 예전에 계곡에 휩쓸려 실종되고 아이도 죽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다.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로 힘들다 라고 힘겹게 말하니까 그 남자가 저를 꼭 껴안아주며 괜찮다고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아픈 부분 보듬어주고 살려고 애인을 만나는 거 아니겠냐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 남자다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며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랑 재혼해야겠다 생각하고 엄마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남자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재혼하겠다고 그냥 선언하러 간 거였지요. 그렇게 남자를 데리고 집 앞에 갔는데 어떤 정말 허름하고 완전 새까만 남자가 대문 앞에서 숨을 헐떡거리다가 주먹으로 마구 대문을 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이상한 놈이 남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들기지 하고 그 남자에게 달려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그 남자는 20년 전 불어난 계곡에 휩쓸려간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여기 있는지, 또 남편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췌한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키 크고 몸 좋았던 20년 전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빨이 다 빠져서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또 살은 너무나 새까맣게 햇볕에 그을리고 가죽이 뼈에 붙을 정도로 앙상했어요. 허리는 거의 노인들 수준으로 굽어 있었고요. 정말 죽기 직전 노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한 남자도 당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말을 한참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남편 맞냐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냐고 하자 남편은 맞다고, 보고 싶었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주었어요. 남편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강물에 휩쓸려 간 덕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떠내려가면서 물을 많이 먹고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남편이 강가에 쓰러져 있자 남편을 보고 한 남자들이 모여들었고 말을 걸었나 봐요. 그때 남편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언어 쪽에 장애가 생겼는지 말도 어눌하게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성들이 남편을 냅다 패기 시작했고 기절을 시켰나 봐요. 기절로 깨어난 곳은 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섬에 납치된 거였죠. 자기가 누군지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머리를 다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는 남편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냅다 얻어반지며 일을 했고 그렇게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남편의 기억은 돌아왔고 그때 사장님과 저 그리고 계곡에 있었던 일들이 다 떠오른 거죠. 자기가 납치되었고 지금 잡혀있구나 라는 걸 인식한 남편은 탈출을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섬은 다 한통속이었나 봐요. 경찰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남편을 끌고 그 주인 집에 갔다가 났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미쳐버린 그 주인놈은 남편의 손가락까지 절단시키며 위협을 했고 실제로 남편의 채깨손가락, 약지손가락은 한마디씩이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 후로 무서워 탈출 시도를 못하다가 섬에 들어온 공보이에게 자기가 납치되어 노예로 살고 있다는 말을 전했고 그 공보이가 외부에 알려 조사가 들어오자 주인이 황급하게 남편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 섬에서 내쫓았나 봐요. 그동안 일한 돈 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섬을 탈출하자마자 기억을 더듬어 제 친정집으로 온 거였고요. 남편은 혹시 옆에 있는 남자, 재혼한 남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나 당신 20년을 기다렸어. 당신 못 잊어서 20년간을 남자 손 한 번 안 잡고 살다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야 마음 추스리고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타난 거야. 어쩜 그래? 세상이 어쩜 이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며 펑펑 울자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나 너 만나서 다시 결혼 생활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너 얼굴 보고 싶었어. 당연히 너가 재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까지 했고 부담 가지지 마.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눈은 괜찮지 않았어요. 눈망울에는 슬픔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남편을 끌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 섬에 납치돼서 20년을 노예로 살았다고. 죽은 줄 알고 우리는 사망신고해서 주민번호도 말소된 상태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고 남편은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염증이 가득했고 성한 곳이 하나 없었고요. 검사 결과 남편 몸에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혼란스럽게 해서. 전 남편 병원 퇴원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혼을 기약한 그 남자는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도 돕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할 남자의 도움 덕에 전 남편의 소송과 입원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보기관과 국선 변호사 그리고 언론사들을 재혼할 그 남자와 함께 수소문해 전 남편에게 연계해줬고 국가보호 시스템에서 전 남편이 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소송 1심에서 남편을 노동 착취한 그 주인들 징역형이 떨어졌고 지금 남편 측에서 형량이 작다고 항소한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언론의 관심을 모여야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아픈 이야기를 꺼내며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